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사람 목숨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더 보잘것없는 건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몇 년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믿을 수 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사람이 할 짓들인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 약 30년 차입니다. 장남인 제 남편은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다정한 부모님과 똑똑하고 듬직한 장남, 스스로 성공을 거둔 시동생으로 이루어진 시댁은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시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막내 시동생의 장가 여부였습니다. 몇 번이나 선을 봤지만 시동생 눈에 차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늘 바랐던 신부는 제 조건을 밝히지 않는 여자였거든요. 가족 모임 때마다 시동생 결혼 이야기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현준이는 언제 결혼을 할까? 아, 엄마,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겠어요?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안 할까?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라, 어? 이제는 네 능력이 아까워. 너도 곧 폭삭 늙는다. 형, 나는 조건에 부합하는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이 철없는 자식.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지, 아주. 엄마, 결혼 안 하면 엄마랑 더 오래 살고 좋지. 그래, 아주 그냥 평생 우리랑만 지내라. 저희 시동생이라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도움 없이도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총각이었던 40대 중반 시동생이 결혼했고 저희는 모두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그동안 제 남편이 외로운 시간 보낸 것 전부 제가 채워줄 거예요. 우리한테 복덩이가 왔구나. 모든 가족이 동서를 좋아했어요. 동서는 예쁘장한 얼굴에 똘똘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제 시동생이 고른 사람은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다들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만나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거나 골프를 치는 등 취미 생활을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제 남편과 시동생은 오랜만에 술 한잔하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향했고, 저와 동서는 단둘이 숙소에 남았어요. 같이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서 하하호호 할 때였죠. 형님네 집은 매물이 얼마나 돼요? 동서 질문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되물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동서도 참 이런 거 면전에 대고 물어보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 요즘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 그쪽 일 준비했던 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여기가 지금은 8억 정도 되나? 우리 결혼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어. 어우, 부러워요. 그 동네에서 8억이면 더 오르겠죠? 꿀팁 좀 알려줘요, 저희한테도. 웬 꿀팁? 우리보다 알아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오르면 뭐해? 여기서 계속 살 건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도 거거익선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이, 너무 띄워준다. 동선애가 우리보다 더 바삭하면서. 저희 형편 아시면서 농담이시죠?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 시동생 형편이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 작게 사업을 벌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모은 덕에 대충 수십억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내가 알기로는 시동생이랑 동선애가 우리보다. 네?
아니다. 그나저나 언제 오는 거야? 많이 늦네.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남의 가족인데 혹시나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의심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이상했어요. 시동생은 돈 밝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토록 신중하게 아내를 고른 거라고 들었는데 그때 마주한 동서 모습은 그냥 평범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미묘했지만 대충 넘겼습니다. 대충 들리는 말로는 동서 씀씀이가 그렇게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벌써부터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고 대기를 거느라 거액의 예약금을 내고 가구를 몇 번이나 바꿔대더라고요. 집에 놀러가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시동생이 억대 부자이긴 하지만 사치는 사치였으니까요. 동서, 인테리어 다시 한 거야? 저번에 왔을 때랑 달라졌는데 냉장고도 바뀌었지. 이거 신상 아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참, 기분 전환 겸이요. 얼마 안 들었어요. 얼마? 비밀이에요. 장난도 심해. 그래서 얼만데? 얼마 안 해요. 정말. 이야기는 그만하고 와인 들어요. 30년 산이라 정말 풍미 깊고 맛있어요. 얼떨떨하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몇 천을 훌쩍 넘더라고요. 이 외에도 옷, 명품 가방, 화장품 등 쉴 새 없이 소비한다고 들었어요. 그에 비해 알뜰살뜰 시동생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심지어는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는데 저와 제 남편은 순간 식기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어요. 마침 동서 혼자서 선약이 있다고 빠진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야, 너는 무슨 배달일이냐? 미쳤어? 배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너도 잘 알잖아. 형, 사실 내가 오토바이 타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 형 알지? 나는 오토바이 탈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었잖아. 그래, 차라리 오토바이를 실컷 타. 무슨 배달일이야. 다시 생각해. 아내가 나 오토바이 타는 걸 그렇게 싫어해. 오토바이에 시동 걸기만 하면 이혼하겠대. 그런데 몇 년 쉬니까 너무 타고 싶고 돈도 모을 겸 배달일이라도 부업으로 할까 싶다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좋다고 배달일을 생각하다니요. 분명히 내막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슬쩍 시동생을 떠봤어요. 동서는 뭐래?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 위험하다고는 하죠. 당연히 말리지? 아니, 오히려 좋아하던데. 뭐? 아니, 들어봐.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잘 됐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남편이 배달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말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진상도 많잖아요. 세력적인 소모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서는 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요. 게다가 시동생은 본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부업을 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취미로 오토바이 타는 거랑 생사가 달려있는 건 다르잖아. 동서랑 이야기 충분히 나눈 건 맞아? 그렇다니까요. 오토바이 사는데 돈도 못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에헤이, 우리 아내가 된다고 했는데 두 분이 왜 이러실까? 자자,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건배! 시동생 모습이 완강해 보여서 더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가 확실히 말렸어야 했는데. 늦은 저녁에 전화가 와 받았더니 동서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형님, 제 남편이... 무슨 일이야, 이 새벽부터. 제 남편이 어제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결국 시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듣기로는 비 오는 날 새벽에 급하게 배달을 가다가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그 소식을 뒤늦게서야 알았고요.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돼서 몰골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멀쩡하지 않다는 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동서, 이게 무슨... 동서는 저희를 보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저희 마음도 복잡했지만 동서는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걸 알기에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형님, 제 남편 괜찮겠죠? 병원에서는 뭐래?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상태가 아주 위독하다고. 정말 하늘도 참... 심장이 덜컹 떨어지더라고요. 바보같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착하게만 산 제 시동생이었으니까요. 제 남편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말도 건넬 수 없었어요. 사고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고 주변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병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마저도 중환자실 면회 제안에 가로막혀 시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고 아주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알기에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형님, 매번 감사해요. 당분간은 나도 못 올 거야. 일이 너무 바쁘고 그이랑 시어머니도 당분간은 못 오실 것 같다네.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그럼요. 혹시라도 깨어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을 기점으로 온 식구들이 바빠져서 찾아가지 못했어요. 어차피 교대로 면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몇 주 후 꿈자리가 뒤숭숭해 잠깐이라도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괜찮겠어? 당신 바쁘잖아. 꿈자리가 이상해서 안 되겠어. 동서가 혹시 눈이라도 좀 붙이고 있을까봐 방해하기 싫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상태를 보니 진전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온 음식이 식어갔기에 동서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없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잠깐 집에 다녀오더라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들었거든요. 계단으로 동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비상구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주치에 왔다 갔는데 지금 당장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대. 미치겠어. 동서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들썩였습니다. 저런 말이 오간 줄은 몰랐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동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시동생이 죽는 것인지 이 상황을 모르는 척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달려가서 동서를 위로해줘야 할 것인지 수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왔다 가는데 말이지. 변호사? 그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 변호사가 오는 이유는 뻔하니까요.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거론되자 시동생의 죽음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고개를 드는 순간 아주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어요. 재산만 30억이래. 그렇다니까. 나 땡 잡았어. 아싸. 사주적으로 나한테 귀인이 올 거라더니 이 새끼였어. 나도 돈 좀 모아보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얼굴을 확인해 봐도 동서가 맞더라고요. 서둘러 액정을 눌러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건 본능이었어요. 그 새끼는 왜 나한테 재산을 숨기는 거지? 나를 못 믿어서 그랬나?
곧 뒤질 거면서. 하여간 이래서 사람은 남 속이고 살면 안 돼. 그치? 들리는 말들이 가시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동서의 비웃음 섞인 말들에 손이 덜덜 떨리고 땀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땀으로 인해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뜨릴 뻔했는데 겨우 잡았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야? 내가... 하는 생각과 동서를 향한 혐오와 부정,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던 동서가 맞는지, 혹은 동서가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닮은 사람은 아닌지 등 짧은 순간에도 정말 많이 부정했습니다. 오늘? 금방 갈 거야. 맛있는 거 먹자. 당신 퇴근 언제 하는데? 사랑이 뚝뚝 묻어난다 싶더니 불륜남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밑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렇게 사경을 헤맨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새로운 사람이라니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안 들켜. 걱정 마. 저러다 알아서 죽겠지.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돈 다 내 거라니까. 더는 듣기 힘들어 동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보고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괘씸했습니다. 시동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짓이야? 아니 형님, 제 통화 다 엿들으신 거예요? 무례하시네. 그게 중요해? 뭘 들었는지는 몰라도 형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뭐 증거도 없을 거고요. 순간 너무 뻔뻔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병원 찾아오지 말고. 제 남편은 깨어나면 저부터 찾을 텐데요.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시동생이 깨어나기만 하면 너는 어차피 이래봤자 죽으면 제 차지일 텐데요. 가망 없대요, 의사가. 네가 사람이니? 그게 사람 할 짓이야?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 시동생이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곧 죽는다니까. 이렇게 본심이 튀어나와? 누가 들으면 제가 죽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죽인 거야. 배달 일 네가 하라고 했다며. 그놈의 오토바이 타고 싶다길래 허락한 거죠. 그것도 제 탓인가요? 솔직히 제가 피해자예요. 누가 돈 당장 가져가겠대요? 죽으면 챙기겠다고요. 지금은 저 그냥 죽은 듯이 누워있는 남편 시다발이나 하는 불쌍한 백수예요. 듣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처럼 억울해하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정말 취해지는구나. 돈이 꼭 나쁜가요? 이 생명 유지 장치 돈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돈이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가끔은 돈이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치료해봤자 제 남편은 못 살아날 수도 있다잖아요. 남편 죽고 나면 돈이라도 저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사회적 지위를 잃었는데 곧 있으면 남편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동생 사고가 시동생 때문이라는 거야?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남편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여기에서 처박혀 있었잖아요. 뭘 더 바라는 건데요? 제가 남편 깨어나게 기도라도 할까요? 당장 나가 동서. 아니, 이젠 내 동서도 아니지. 가려고 했어요. 깨어나면 꼭 저 부르시고요. 어차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동서가 떠나가고 저는 한참이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녹취록을 남편에게 들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기적같이 시동생이 깨어났고 의식을 찾은 시동생은 동서를 먼저 찾더라고요. 동서는 뻔뻔하게도 시동생을 부여잡고 울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조용히 며칠간 시동생을 지켜보며
회복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내 아내랑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시동생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 여자 네 돈 보고 달려들었어. 뭐? 이 녹취록은 뭔데? 동서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우연히 들었어. 제 남편은 차마 들을 수 없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충격을 받고 다시 쓰러질까 걱정됐는데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어쩐지 같이 살면서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의연해 보이는 모습이 다행이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때마침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밥은 잘 먹었어? 밥? 밥 잘 먹었는지보다 내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이상한 녹음본 들려줬어? 그거 아니야.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변호사 고용했더라. 차라리 내가 모르게 흥신소를 고용하지 그랬어.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미안.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미쳤었어. 정말이야. 잠깐의 실수야. 양심은 짧으면서 말이 너무 길다. 내 앞에서 한 모든 말은 법원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안해. 정말 우리 애는 어떡해. 뭘 어떡해.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 거야. 내가 들인 정성이 얼마인데 당신 정신 못 차렸구나.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포기해. 애초에 내 돈 보고 접근했구나. 이런 하수한테 놀아나다니. 시동생은 이혼 과정에서 사기나 돈 횡령 등으로 소송을 걸고자 했습니다. 애가 엄마 없이 크면 얼마나 정말 애한테도 못할 짓 아니니?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잘 키울게. 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고소 당하든가. 그래 안 나타날게. 대신 1년에 아니 5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게 해줘.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나랑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평생 기억에서 지운 채 살아갈 테니까. 둘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동서가 처음에는 뻔뻔하게 나오다가도 고소와 거액의 합의금을 들먹이니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마음씨 좋은 시동생은 결국 동서를 봐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시동생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불러내더니 저희에게 거액의 돈을 줬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작은 성이야. 받아줘요. 이게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냐? 이건 형수님 거예요. 사실 이번에 죽음을 경험하고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느꼈어. 가족이 최고구나. 사랑도 뭣도 필요 없구나 다시 느꼈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우리가 받아도 돼? 애 혼자 키우려면 빠듯할 텐데 너도. 네, 받아주세요. 안 받으면 그 여자 갖다 줄 거예요.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아마 두 분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바보같이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언제 죽을지 물 떠다 놓고 비는 여자 옆에서요. 시동생이 너무나도 완강해 그 돈을 받아는 뒀지만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시동생 목숨과 마음의 상처로 이루어진 돈이니까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 학교 갈 때가 된다면 그때 돌려주려고 합니다. 제 남편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지금 저희 시동생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가 엄마를 찾기는 하지만 시동생은 잘 견뎌내어주고 있어요. 제 시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